앞서서 8궤와 64궤 그리고 궤사와 효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건궤를 중심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건궤는 아래에도 하궤에도 건이고 상궤에도 건인 주역 64궤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궤입니다. 양의 효가 6개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양기가 강하죠. 건궤의 궤사를 보면 건은 원형이정이다 라고 했지요. 이 뜻은 건궤의 덕은 바르고 형통하고 이롭고 그리고 곧다 라는 뜻이지요. 이 건궤의 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한 것이 상전입니다. 건의 크나큰 양기는 그 무엇도 따를 수 없다. 만물은 그 힘을 받아 창시된다. 그러기에 건은 천도를 통호하는 근원인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건은 양기이고 모든 것의 시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또 높이 있는 가장 힘이 굳센 그런 기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물에 비유한다면 이것은 하늘이죠. 만약에 이것이 인간 세상에 비유한다면 이 건은 군주에 해당합니다. 동물 중에서는 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상전에 보시면 하늘의 운행은 강건하여 일순도 쉬는 일이 없다. 군자는 이 궤상을 거울 삼아 마음을 가다듬고 쉬지 않고 노력한다 라고 했죠. 이 강건한 하늘은 그 힘으로 모든 걸 다스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다듬고 쉬지 않고 노력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군요. 자, 밑에 효사가 있습니다. 효사는 초구부터 시작하네요. 초는 가장 밑에 있는, 가장 아래에 있는 궤의 위치를 말하고 구라고 한 것은 이것이 양의 효를 가리키는 양의 효임을 가리킵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양의 효가 초구이죠. 이 초구는 물속에 잠겨있는 상태의 용이다. 보다 힘을 기르면서 때를 기다린다. 가장 아래 위치에 있는 양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군요. 그 다음 보시면 구이입니다. 자, 밑에서 두 번째 있는 궤이고 양의 효이기 때문에 구이라고 했군요. 구라고 했죠. 땅 위에 나타난 상태의 용이다. 뛰어난 인물의 지도를 받으면 천하에 널리 미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구삼. 구삼은 밑에서부터 세 번째 그리고 역시 양의 효이기 때문에 구삼이라고 불렀네요. 이 구삼은 군자가 종일 노력하고 반성하고 근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구삼은 하궤에 제일 위에 있는 궤이지만 상궤보다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노력하고 근심하며 힘을 기른다는 것이죠. 다음 구사 보시면 밑에서부터 네 번째 효이고 양의 효이기 때문에 구사라고 불렀죠. 날아 솟아올라서 다시 못 속에 있는 용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진을 해나가도 탈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상궤에서도 가장 밑에 있기 때문에 솟아올랐지만 역시 아직은 못 속에 있는 용이다 라고 말했군요. 구호는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효이고 양의 효를 가리키는 것이죠. 구호. 이것은 나르는 용이 하늘에 이르다 라고 했습니다. 용이 하늘에 이르러서 자기의 기세를 닦고 떨친 것이죠. 뛰어난 인물의 지도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고요. 그 다음 구륙은 제일 위에 있는 효, 여섯 번째 효이고 양의 효이니까 구륙이라고 했죠. 절정에 이른 상태의 용이다. 회한이 있으리라 라고 했네요. 만족한 상태란 영원히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입니다. 자, 구륙은 양의 효이고 건궤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효인데도 절정에 이른 상태의 용은 회한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지요. 오히려 이 건궤에서 가장 좋은 궤는 구호입니다. 하늘에 이르러서 가장 기세를 떨치고 있는 자신의 그 덕을 가장 많이 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호인 것이죠. 오히려 구륙은 절정에 이르러서 그 이후로는 하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더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궤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죠. 공궤는 하궤에도 곤이고 상궤에도 곤인 모두 음효로 이루어진 궤입니다.
주역에서는 64개 중에 두 번째로 들어가고 있죠. 모두 음효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칫 안 좋은 것인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괴사를 보시면 고는 원형하니 이 빗맞이 정이라 라고 해서 고는 크고 형통하고 이 앞말에 고듬이 있으면 이롭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뇌의 이 상전을 보면 이 상의 설명은 대지와 같다고 했습니다. 고는 대지처럼 땅과 같이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길러주는 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고는 사물에 해당하는 것은 땅이고 인간으로 해당하면은 황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동물로서는 여기서는 앞말에 비유하고 있죠. 효사를 보면 초육 아래쪽에 있는 제일 아래에 있는 음의 효이기 때문에 초육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음의 효이니까 육이라고 했었네요. 음의 효를 육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밑에서 세 번째는 육삼, 음의 효이니까 육삼이 됩니다. 밑에서 네 번째 효는 음의 효이니까 육사가 되겠네요. 그리고 밑에서 다섯 번째는 음의 효이니까 육오가 되겠고 가장 위에 있는 효는 육육, 상육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육오를 보시면 노란 치마에 해당한다. 황후의 치마인 것이죠. 크게 길하다. 문덕이 내면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이 가장 왕성한 기운에 있는 것이 이 6, 5이죠. 상육을 보시면 용이 들에서 싸워서 그 피의 빛깔이 검누렇다. 그 들에 용의 피가 흥건하다는 뜻으로 이 가운데 이 도의 덕이 종국에 이르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 발전할 것이 없고 앞으로 흉할 기운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주역에서는 이렇게 가장 극성했을 때가 오히려 경계해야 할 때이고 그리고 그보다 좀 더 못할 때 발전해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을 때가 더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동전점을 쳐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아래서부터 동전점을 쳐서 음과 양으로 나누어 아래서부터 효를 쌓아가면 6개가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의 괴가 형성되겠죠. 그 괴가 어느 괴에 해당하는지 우리 강독자료나 혹은 PPT 앞에 부분을 보고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괴의 괴사는 어떠한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지요. 앞서 건괴와 곤괴를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주역의 논리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주역은 점술서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의 질서와 변화를 추론하고자 하는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성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역 안에서 음과 양의 관계는 서로 배척적이고 적대적인 관계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이룹니다. 상반적이고 혹은 상호 모순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서로 이루어주는, 서로 일으켜주는, 끌어주는 추동력을 주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남과 여 또는 전기의 양과 음극처럼 서로 배척하면서 배제할 것 같지만 오히려 상대방이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상호 감흥하면서 조화를 일으켜 서로를 완성시켜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 이 상반상성의 논리입니다. 주역은 이렇게 주나라에 쓰였던 역법에 관한 서라는 점술적인 의미에서 더 발전하여서 세계의 형성 원리와 그 변화의 질서를 담고 있는 일종의 철학서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대 이후에는 주역 연구를 통해서 음양론이라고 하는 철학적인 이론이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음양론에 의해서 인간의 당의 규범, 그리고 질서 체계, 윤리적인 사상을 규정하는 이론 체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주역은 단순한 점술서가 아니라 철학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책이며
또한 도덕적인 윤리를 함양할 수 있는 수양서로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역이 중국 고대 3경 중에 하나에 들어가게 되었죠. 역경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